땡전 한 푼 없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살려줘! 살려줘! 그 말을 내뱉으며 며느리는 제 보따리를 눈밭에 내던졌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소양강댐 전망대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탄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순을 앞둔 시어머니를 영하 15도 눈바람 속에 버리고 간 겁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망대 처마 밑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댓글로 계신 지역을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버린 그 늙은 시어머니한테 700억 원이 들어올 줄은요. 바로 다음 날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신도시 부지로 지정됐다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 하루아침에 700억 원의 주인이 됐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나한테 한 말,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이 점점 거세지더니 어느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퍼붓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박순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앞둔 순덕의 손은 찬물에 불어 터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리게 아팠어요. 그래도 순덕은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며느리 한미영이 아침밥을 먹고 남긴 그릇들이었죠.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서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서연이 인사를 하자 미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손만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서연이 문을 닫고 나가자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의 눈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순덕의 뒷모습을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며칠 전 시어머니의 낡은 보따리를 정리하다가 빛바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미영은 그 문서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시골 땅이니까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팔면 몇 푼이라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어머니,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을 걸었습니다. 순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돌아보았어요. 왜 그러니? 오늘 좋은 데 모셔다 드릴게요. 요양원인데 시설이 아주 좋대요. 순덕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요양원? 갑자기 무슨 소리니?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다 알아봤어요. 미영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순덕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알고 있니? 네, 물론이죠. 남편이랑 다 상의했어요. 미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 한정우는 출장 중이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순덕은 한숨을 사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짐 싸면 되겠니? 아니에요. 짐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가서 구경만 하시면 돼요. 미영은 순덕의 낡은 외투를 가져다 주며 빨리 준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순덕은 무거운 마음으로 외투를 걸쳤어요. 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지만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차가 집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차는 소양강댐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미영이 소양강댐 전망대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인적이 드문 전망대였습니다. 폭설 때문인지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어머니, 잠깐 내리세요. 경치 좀 보고 가요. 미영이 차에서 내리며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순덕도 뒷문을 열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발이 눈 속으로 푹 빠졌습니다. 미영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낡은 보따리를 꺼내더니 눈밭에 내던졌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미영의 얼굴에서 다정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차갑고 매서운 눈빛이 들어섰어요.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밥값은 하세요? 짐짝처럼 얹혀 살지 말고요. 순덕은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두 눈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영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대답 대신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미영이 비웃듯 말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덕은 다급하게 차 쪽으로 다가갔어요. 미영아, 미영아. 순덕이 차 문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이미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미끄러운 눈길 위에서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발이 미끄러져 순덕은 눈밭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왔어요. 순덕은 다시 일어나 뛰었지만 차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차가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진 차를 바라보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순덕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정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순덕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어요.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덕은 눈밭에 내던져진 보따리를 주워 품에 안았어요. 전망대 관리사무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관리사무소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순덕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갔어요.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얼어 죽겠구나. 순덕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어요. 눈이 순덕의 몸 위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트럭 한 대가 댐 전망대로 들어왔습니다. 트럭 기사 오달수는 화물을 배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잠시 쉬어가려고 전망대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오달수는 트럭에서 내리다가 처마 밑에 웅크린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달수가 다급하게 순덕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오달수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소양강댐 전망대인데요.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오달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순덕의 몸을 감쌌습니다. 순덕의 숨이 가느다랗게 붙어 있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어머니.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오달수는 순덕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김으로 녹여주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순덕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오달수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저체온증에 탈진 상태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급차가 눈길을 헤치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순덕은 의식이 없는 채로 들것에 누워 있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순덕이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순덕을 급히 처치실로 옮겼어요. 오달수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순덕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인데요. 어르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체온증이 심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어요. 오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르신이었지만 살았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보호자 연락처 아시나요? 어르신 짐에서 휴대폰을 찾았는데 거기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순덕의 보따리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아들 정우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네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달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어요. 저런 상태로 쓰러진 어르신의 보호자가 전화를 안 받다니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순덕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하얀 벽, 하얀 커튼, 하얀 이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제야 소양강댐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순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순덕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물을 달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순덕이 물을 마시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소양강댐에서 쓰러져 계신 걸 어떤 분이 발견하셔서 119 신고해 주셨어요. 저체온증이 심했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어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며느리의 매서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오달수라는 트럭 기사분이세요.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어르신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순덕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혹시 제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네, 여러 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연락처 있으세요?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말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김복순이라고 제 전화기에 번호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순덕의 휴대폰에서 김복순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복순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중앙병원인데요. 박순덕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순덕이요? 순덕이가 왜 병원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복순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덕은 복순이 온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 시각 서울에 있는 아들 한정우의 집이었습니다. 정우는 출장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영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지? 정우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며 대답했어요. 응, 요양원에 잘 모셔다 드렸어. 시설이 좋더라.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처음엔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시니까 마음에 드시는 눈치였어. 미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 번호 뭐지? 몇 번이나 왔네.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더니 말했어요. 모르는 번호면 그냥 무시해. 요즘 스팸 전화 많잖아.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실려간 병원에서 온 전화라는 것을 정우는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 요양원에 전화해서 안부 좀 여쭤볼까? 정우가 말하자 미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요양원에서 적응 기간에는 외부 연락 자제해달라고 했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해. 그래. 그런 규칙이 있어? 응. 어르신들이 처음에 적응하시려면 가족 연락이 오히려 방해가 된대. 정우는 미심쩍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잘했겠거니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는 오달수가 순덕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오달수는 순덕의 침대 옆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순덕은 오달수를 올려다보았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탄 걸 보니 바깥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았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네, 댐 전망대에 잠깐 들렀다가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자신을 버리고 갔고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달수는 손을 내저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그런 곳에 혼자 계셨어요? 가족분들은요? 오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정이 좀 있었어요. 순덕은 그렇게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달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복순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복순은 순덕을 보자마자 침대로 달려가 순덕을 끌어안았어요. 순덕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떻게 된 거야? 복순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복순의 품에 안겨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오달수는 자리를 피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오달수가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오달수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오달수가 나가자 복순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병원에 있어? 정우는 어디 있고? 순덕은 복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복순아, 나 며느리한테 버림받았어. 복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버림받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순덕은 흐느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에 간다며 차에 태워서는 소양강댐에 내려놓고 갔다는 것. 땡전 한 푼 없으면서 짐짝처럼 얹혀 산다고 했다는 것. 눈밭에 보따리를 내던지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 복수는 순덕의 이야기를 듣다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나쁜 년, 시어머니를 그렇게 버리고 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복순이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복순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어요. 쉿, 조용히 해. 다른 사람들이 듣겠어. 조용히 하라고?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조용히 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복순이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순덕은 복순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러지 마. 경찰에 신고하면 정우 가정이 깨져. 서연이도 있는데 어떻게 해? 가정이 깨지면 어때? 그런 며느리랑 사는 게 가정이야? 복순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 복순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순덕의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일단은 내 말대로 할게. 근데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순덕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건 나도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내가 있는 돈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복순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은 고마움에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복순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어쩔 뻔했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50년 지기인데 이럴 때 안 도우면 언제 돕겠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더니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박순덕 환자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내일 오전에 국토교통부랑 법률사무소에서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순덕과 복수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라니, 법률사무소라니,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내일 오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자 복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왜 너를 찾아온대? 무슨 일이야? 순덕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은 무슨? 혹시 좋은 일 아닐까? 복순이 순덕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눈이 그치고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순덕은 병실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어요. 복순이 옆에서 순덕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온다더니 대체 무슨 일일까?
복순이 중얼거렸어요. 순덕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나라에 뭔 잘못을 했나 싶기도 하고. 잘못은 무슨 잘못이야. 평생 착하게 살았으면서. 복순이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두 명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국토교통부 토지보상과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순덕 어르신 되시죠? 김진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박순덕인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진수 옆에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인상이 부드럽고 눈매가 선했습니다. 저는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토지보상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순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최 변호사는 잠시 순덕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 이만수 씨 아시죠?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이만수는 순덕의 돌아가신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영감 이름인데요. 어떻게 아세요? 저와 이만수 씨가 군대 동기였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2년을 함께 보냈어요.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군대 동기를 이렇게 만나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세상에, 우리 영감 동기분이셨어요? 네, 만수 형이 제대할 때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번에 토지보상건으로 박순덕이라는 성함을 보고 혹시나 해서 직접 왔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순덕은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영감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조의를 표합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수 공무원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 강원도 홍천군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거 아시죠? 순덕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홍천 땅이요? 그거 제가 50년 전에 팔았는데요. 팔았다고요? 네, 시집 올 때 친정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해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생활이 어려워서 동네 사람한테 팔았어요. 김진수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 땅이 아직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순덕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팔았는데. 최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르신, 그때 땅을 파실 때 등기 이전을 하셨나요? 순덕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50년 전 일이라 가물가물했습니다. 등기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돈 받고 땅 넘긴다고 말로 약속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말로만 약속하시고 정식 매매 절차를 밟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 어르신이 그 땅의 주인이십니다. 순덕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50년 동안 남의 땅인 줄 알았는데 아직 자기 땅이라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김진수가 서류 한 장을 순덕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소유의 땅이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순덕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복순이 옆에서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도시요? 그 허허벌판 산골이 신도시가 된다고요? 복순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정부에서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땅이 그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 보상금 책정 내역이 있습니다. 순덕과 복수는 최 변호사가 가리킨 곳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순덕은 그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700억 원입니다. 최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순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00억이요? 복순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상에 700억이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확히 700억 원입니다. 어르신 땅이 워낙 넓고 위치가 좋아서 보상금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생긴다고요? 네, 어르신이 정당한 소유주시니까요. 신분증과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수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 주었어요. 순덕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수형 부인분이시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릴게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미영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며칠 전 시어머니 보따리에서 찾아낸 토지 문서 사진을 중개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땅 팔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명의인데 제가 대신 처리하려고요. 중개인은 토지 문서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던 중개인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손님, 이 땅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미영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거래가 왜 안 돼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이 땅이 국가 수용 대상이에요. 신도시 개발 부지로 지정되어서 개인 간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신도시요? 그 시골 땅이? 네, 그것도 아주 큰 부지예요. 잠깐만요. 보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중개인이 화면을 몇 번 클릭하더니 숫자를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님, 이 땅 보상금이 700억이에요. 미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700억? 네, 70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소유주한테 이미 연락이 갔을 거예요. 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00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빙빙 돌았어요. 그 땅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은 미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700억이 시어머니한테 간다고? 미영은 자신이 시어머니를 버린 것이 갑자기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땡전 한 푼 없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700억의 주인이었다니요. 미영은 급히 부동산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700억이라는 숫자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야 해. 어떻게든 찾아야 해. 미영은 집으로 돌아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있었어요. 여보, 지금 바빠? 응, 회의 중인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진짜 요양원에 계신 거 맞아? 정우는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내가 모셔다 드렸잖아. 왜 갑자기 그래? 아니, 그냥 끊을게. 미영은 전화를 끊고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순덕 어르신 보호자인데요. 어머니 안부 좀 여쭤보려고요. 박순덕이요?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저희 요양원에 박순덕이라는 분 안 계신데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없다고요? 분명히 며칠 전에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요. 아니요, 최근 입소자 명단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없다는 건 자신이 버린 그곳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미영의 머릿속에 끔찍한 상상이 스쳤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죽었다면 700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들인 정우에게 가는 걸까요? 미영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양강댐 사고, 강원도 노인 실종 같은 검색어를 쳤어요. 강원도 노인 실종 같은 검색어를 쳤어요. 하지만 관련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 미영은 춘천 지역 병원들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모두 박순덕이라는 환자가 없다고 했어요. 네 번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순덕이라는 환자분 계신가요? 잠시만요. 네, 계십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네, 제가 며느리예요. 내일 찾아뵐게요. 미영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니 700억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 소양강댐 휴게소에서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땡전 한 푼 없으면서 밥값이나 하시지.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0억이라니요. 어떻게든 용서를 빌어야 해. 무릎을 꿇어서라도. 미영은 내일 병원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울먹이는 표정 연습도 거울 앞에서 해보았어요. 병원에서 순덕은 복순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병원 앞 식당에서 사온 죽이었어요. 순덕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700억이라니. 복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순덕도 죽을 뜨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도 꿈인 것 같아.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늘이 도운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복순이 순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덕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복순아, 우리 영감이 그 땅 절대 팔지 말라고 했었어. 그래? 왜? 그때는 이유를 안 말해줬어. 그냥 그 땅만은 지키라고만 했어. 내가 팔았다고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 순덕은 50년 전 일을 떠올렸어요. 남편 만수가 화를 내며 당장 땅을 되찾아오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써버린 뒤라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땅이 네 이름으로 남아있었네. 영감이 하늘에서 지켜준 거야. 복순의 말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순덕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덕은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복순이 옆에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복순이 물었어요. 순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 700억이라니. 나도 그래.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 우리 순덕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덕과 복수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정우의 모습도 보였어요. 미영은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순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미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무릎 꿇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복수는 팔짱을 끼고 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정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우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정우가 미영에게 물었어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원에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으로 옮겨드렸어. 내가 말 안 했나? 미영이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어머니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정우가 순덕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저체온증이었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순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어리둥절했어요. 저체온증이요? 요양원에서 왜 저체온증에 걸리세요? 순덕은 바닥에 무릎 꿇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우야, 너 그날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아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소양강댐에 있었어.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양강댐이요? 거기는 왜요? 순덕은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거기 버리고 갔거든. 정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버리고 갔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간다고 차에 태워서는 소양강댐에 나를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 내 짐도 눈밭에 내던지고. 정우는 미영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영아, 이게 사실이야?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정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버렸어? 진짜로?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시어머니 모시는 게 부담이 됐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미영이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눈 오는 날 휴게소에 버려?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무슨 일이냐며 들여다보았어요. 복순이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미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 소양강댐에서 미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땡전 한 푼 없으면서 밥값이나 하시지. 그 차갑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미영아. 순덕이 입을 열었어요.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땡전 한 푼 없으면서 짐짝처럼 얹혀 산다고 했지. 순덕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정우가 미영을 노려보았어요. 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복순은 미영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돈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지금은 왜 왔어? 700억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미영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복순의 말이 정곡을 찔렀어요. 정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700억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순이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너 아직 모르는구나. 네 어머니가 700억 받게 됐어.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700억이요? 네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신도시 부지로 지정됐어. 보상금이 700억이야.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70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영이 갑자기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미영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어요. 미영아, 나도 사람이야. 며칠 전에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용서하라고?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이 다시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더 매달리고 싶었지만 순덕의 표정이 워낙 차가웠어요. 정우가 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나가자. 어머니 좀 쉬셔야 해. 정우는 미영을 이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미영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끌려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복순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뻔뻔한 것 좀 봐. 돈 앞에서 태도가 180도 달라지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 정우와 미영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아직도 분노로 붉게 달아 있었어요. 당신 정말 어머니를 버린 거야? 눈 오는 날 휴게소에?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미안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생활비도 부족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버거웠어. 그래서 사람을 버려? 그것도 내 어머니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죽을 뻔했다고. 정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은 정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여보,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 모시면 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700억 없었으면 지금도 여기 안 왔을 거 아니야.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우의 말이 맞았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700억 때문에 온 거지? 정우가 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있어.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도 맞아.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복순이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앉아있는 정우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정우야. 복순이 불렀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복순이모. 너 어머니가 그날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트럭 기사분이 발견 안 했으면 네 어머니 그날 죽었어.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고.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해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우가 울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야 했는데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았어요. 정우가 흐느꼈습니다. 복수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잘해. 진심으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다시 뵐게요. 정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영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복순이 막아섰어요. 너는 좀 이따 들어가. 정우가 어머니랑 얘기할 시간 좀 줘. 미영은 불만스러웠지만 복순의 기세에 눌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정우가 순떡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전화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야, 일어나. 정우가 일어났어요. 순덕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영이 시킨 게 아닌 건 알아. 하지만 내 아내가 한 짓이야. 그건 내 책임도 있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용서하기는 어려워. 시간이 좀 필요해. 순덕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산등성이에 눈이 녹아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두고 보자.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때 순덕의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년 전 그 땅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었어요. 여보,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복순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복순의 집은 춘천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가 딸린 아담한 집이었어요. 순덕은 아침마다 복순과 함께 마당에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몸은 좀 어때? 복순이 물었어요. 순덕은 기지개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복순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순덕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최영수 변호사가 복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덕과 복순은 거실에 앉아 최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순덕이 물었어요. 보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류 절차가 다 끝났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이제 어르신 통장으로 입금만 되면 됩니다. 순덕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글씨들이 빼곡했지만 맨 아래에 적힌 숫자는 또렷했어요. 700억 원. 숫자를 세어보니 정말 700억이었습니다. 세상에. 순덕은 숨이 막혔어요. 서류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복순이 옆에서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야, 진짜다. 숫자가 진짜 저만큼이야. 복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만수 형이 하늘에서 어르신을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지키라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내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영감,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순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순덕의 통장에 7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순덕은 복순과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순아, 이게 꿈이 아니지? 꿈이면 내가 꼬집어 줄까? 복순이 농담을 했어요. 순덕은 피식 웃었습니다. 평생 1,000원, 10,000원 아끼면서 살았는데 이런 돈이 생기다니. 순덕은 통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숫자는 상상할 수 없는 무게였어요. 은행을 나온 순덕과 복수는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어요.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순덕아, 뭐 먹고 싶어? 복순이 물었어요. 국밥 먹을까? 따뜻한 국밥. 좋아, 가자. 두 사람은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가게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래? 국밥이 짜? 복순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복순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맨날 이렇게 먹어. 내가 부자잖아. 부자라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순덕이 웃으며 국밥을 먹었어요.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국밥을 먹고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트럭 기사 오달수였습니다. 오달수도 순덕을 알아보았어요. 어머니, 오달수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순덕도 환하게 웃으며 오달수를 맞이했어요. 오 기사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이 근처에서 배달하다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지셨네요. 오달수가 순덕의 안색을 살피며 말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기사님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오달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덕은 오달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기사님,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오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배달이 끝났으니까요. 세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시켰습니다. 기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기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순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달수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지나가다 발견한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추운 날 자기 외투까지 벗어서 덮어주셨잖아요. 간호사한테 다 들었어요. 오달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복순이 끼어들었어요. 오 기사님 고마워요. 이 친구가 내 50년 지기 친구인데 기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오달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사님, 제가 작은 집 한 채 사드리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오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집이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기사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뭘 해드려야죠. 제발이요. 순덕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오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집은 정말 안 됩니다. 오달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순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 해드릴까요? 제가 뭘 해드려야 마음이 편하겠어요. 오달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어머니, 저한테 아들이 없는데 어머니를 제 어머니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가끔 찾아뵙고 안부 여쭤도 될까요? 순덕은 오달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아들처럼 대할게요. 순덕이 오달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달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복순이 옆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이고, 나까지 왜 눈물이 나.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웃고 울었어요. 찻집을 나와 헤어질 때 순덕이 오달수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오달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평생 트럭 몰았는데요. 솔직히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달수가 인사하고 떠났어요. 순덕은 오달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복순이 말했어요. 응,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순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복순아. 응? 나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복순이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순덕은 천천히 말했어요.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이 많을 거야. 그분들을 돕고 싶어? 복수는 순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었으니까 그 마음을 더 잘 알겠지. 응. 나 혼자 이 많은 돈 가지고 뭘 하겠어. 어차피 며칠 전까지 죽을 뻔한 사람인데. 순덕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머지 인생은 남을 위해 살고 싶어. 복순이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내가 하는 일 내가 도울게. 순덕은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보상금 소식이 퍼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복순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순덕은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복순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미영이 내렸어요. 그 뒤로 정우와 어린 여자아이가 따라 내렸습니다. 손녀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순덕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순덕에게 안겼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며 서연을 받아 안았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왔니? 엄마가 할머니 보러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순덕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순덕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녀였어요. 미영과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니?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영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보고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들어가서 얘기해요. 밖에서 서 있지 마시고.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를 내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 들어와. 일행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이 부엌에서 나와 미영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은 순덕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뭘로 받았는데? 그림 그리기 대회요. 1등 했어요.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순덕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풀어졌어요. 미영이 분위기를 살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순덕은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미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예상이 됐습니다. 뭔데? 서연이 교육비 때문에요. 요즘 학원비도 비싸고 서연이가 미술 쪽으로 소질이 있어서 유학을 보내면 좋겠는데. 미영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재산 중에 일부만이라도 서연이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손녀를 위한 거잖아요.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나였어요.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교육비는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손을 벌려?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정우 사업도 안 되고 손녀를 위한 건데 그것도 안 해주실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시어머니 버리고 간 사람이 무슨 염치로 돈 얘기를 해? 미영이 복순을 노려보았어요. 이모님, 이건 가족 일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 가족이면 시어머니를 눈밭에 버려? 그게 가족이야? 복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정우가 손을 들어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싸우지 마세요. 정우가 순덕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근데 서연이는 죄가 없잖아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생각해 주세요. 순덕은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순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그만 가. 생각 좀 해볼게.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따지면 아들한테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못 받을 수는 없다고요. 순덕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미영이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지금 협박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야, 이 뻔뻔한 거사. 시어머니 죽이려고 버리고 간 주제에 돈을 달라고? 복순이 소리쳤어요. 서연이 무서워서 순덕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순덕은 손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가 있어. 순덕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 서연이 앞에서 이러지 마.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따지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미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가자. 할머니 또 뵈러 오자. 서연이 순덕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서연아. 건강하게 있어. 순덕이 서연의 볼에 뽀뽀를 했어요. 서연이 방긋 웃었습니다. 미영과 정우, 서연이 집을 나갔어요. 차 소리가 멀어지자 복순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전현 진짜 손녀까지 데리고 와서 협박질이야. 복순아, 진정해. 순덕이 복순을 달랬어요. 하지만 순덕의 얼굴도 좋지 않았습니다. 너 괜찮아? 복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순덕은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내려서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순덕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복순아. 순덕이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순덕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복순이 잠에서 깼어요. 복순은 급히 순덕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순덕아. 순덕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순덕아, 순덕아. 정신 차려. 복순이 순덕을 흔들었어요. 순덕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아파. 복순은 급히 전화기를 집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춘천이에요. 친구가 쓰러졌어요. 가슴이 아프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복순은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아, 조금만 버텨. 구급차 온다. 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을 들것에 싣고 구급차에 태웠어요. 복순도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순덕을 급히 처치실로 데려갔어요. 복순은 응급실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제가 친구예요. 어떻게 됐어요? 복순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긴급 수술 들어가야 해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근경색이요? 수술이요?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거죠?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복순은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순덕아, 제발 버텨. 제발. 복순은 울먹이며 기도했어요. 복순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우야, 나 복순 이모야. 네 어머니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중이야. 네. 어머니가요? 어디예요? 춘천중앙병원이야. 빨리 와.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복순은 다시 수술실 앞에 앉았습니다. 1시간 후 정우와 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정우는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아직 수술 중이야. 복순이 대답했어요. 미영은 복도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술비 얼마나 나올까? 복순이 그 말을 듣고 미영을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세요?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들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복순과 정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복순이 미영을 흘겨보았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면회할 수 있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내일 오시면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는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서 쉬어. 내일 다시 와.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복순 이모, 어머니 좀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 내가 지킬게. 정우와 미영이 떠났어요. 복수는 홀로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제발 버텨. 아직 할 일이 많잖아. 복수는 눈물을 훔치며 밤을 새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순덕 곁을 지켰어요. 오달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문병을 왔습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순덕을 돌봐주었어요. 순덕은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연두색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밥 먹어. 복순이 죽을 떠서 순덕에게 건넸어요. 순덕은 천천히 죽을 받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버텨줘서 내가 고마운 거지. 복순이 순덕의 등을 토닥였어요. 순덕은 죽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복순아, 나 결심한 게 있어. 뭔데? 유언장을 쓰려고. 복순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언장? 갑자기 왜? 이번에 죽을 뻔했잖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려고.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복수는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해.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변호사님한테 연락 좀 해줘. 오늘 만나고 싶어. 알았어. 지금 바로 전화할게. 복순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수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나아지셨네요. 최 변호사가 인사하며 말했어요. 순덕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서 불렀어요. 말씀하세요.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순덕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재산의 대부분은 복지재단을 만드는데 쓰고 싶어요. 복지재단이요? 네.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이요. 최 변호사가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구해주신 오달수 씨한테 서울 외곽에 작은 집 한 채 남기고 싶어요. 복순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 집 안 받는다고 했잖아. 알아. 근데 내가 죽고 나면 거절 못 하잖아. 순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순이한테는 평생 살 집이랑 생활비 남길게요. 복순이 손을 저었어요. 나는 됐어. 나한테까지 뭘. 가만 있어. 50년 지기 친구한테 이것도 못 해주면 내가 사람이야? 순덕이 복순의 말을 끊었어요. 복순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과 며느리분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길 거예요. 최 변호사는 펜을 멈추고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제 뜻이에요.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효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그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뜻대로 작성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뜻이 확고하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순덕이 대답했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순덕은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만수형 부인분이시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떠난 뒤 복순이 순덕 옆에 앉았어요. 순덕아, 진짜 괜찮아?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거.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복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순덕은 미영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왔니? 유언장 쓰셨다면서요?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순덕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지금 환자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이모님은 좀 빠지세요. 이건 가족 일이에요. 미영이 복순에게 쏘아붙였어요. 순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미영이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소양강댐에서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땡전 한 푼 없으면서 짐짝처럼 얹혀 산다고 했지. 순덕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돈이 없어서 버렸잖아. 근데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달라는 거지. 순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효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걸 왜 몰라? 미영은 분을 참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아들한테 권리가 있어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이 무슨 일이냐며 들여다보았어요. 여기 병원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미영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미영은 간호사를 노려보다가 다시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서연이라도 생각해서요. 서연이는 니네가 알아서 키워. 내가 왜 니네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데.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영은 더 따지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안정이 필요하세요. 나가주셔야겠어요. 간호사들이 미영을 병실 밖으로 안내했어요. 미영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순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전현 진짜 환자한테 와서 소리를 질러.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노크되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미영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전화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유언장 쓰신 거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돈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정우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야, 일어나. 정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순덕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병상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거 기억하니? 순덕이 정우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네요. 이게 내가 너한테 남기는 전부야. 뒤를 봐라. 정우가 사진을 뒤집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효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보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응.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썼어. 언젠가 너한테 주라고. 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우가 흐느꼈어요. 순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복수는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병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복순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 집은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앞마당에는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었어요. 순덕아, 밥 먹어. 복순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순덕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복순아, 이렇게 같이 사니까 좋다. 순덕이 말했어요. 나도 좋아. 혼자 살 때보다 100배는 낫지. 복순이 웃었습니다. 오후에 최영수 변호사가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재단 설립 서류가 다 준비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순덕은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순덕 어르신 복지재단. 서류 맨 위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덕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재단 이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어르신 뜻대로 버려지거나 소외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만수 형이 하늘에서 좋아하실 겁니다. 최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마련한 재단 사무실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복순과 최 변호사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참석했어요. 순덕은 재단 현판 앞에 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자식한테 버림받고 눈밭에서 얼어 죽을 뻔했죠. 참석자들이 숙연해졌어요. 근데 하늘이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이 돈으로 저처럼 힘든 어르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은 인생,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오달수였어요. 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오달수가 화분을 건네며 말했어요. 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화분을 받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안 그래도 되는데. 개소식인데 빈손으로 오면 되나요? 오달수가 웃었어요. 순덕은 오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수야,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재단에서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일인데. 오달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요? 저는 트럭밖에 못 모는데.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어르신들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나들이도 다니고 내가 딱이야. 오달수는 순덕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 아들. 순덕이 오달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달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순덕과 오달수는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복순이 옆에서 코를 훔쳤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미영과 정우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미영은 순덕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정우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좀 더 잘했으면 어머니가 돈을 주셨을 거 아니야. 미영이 소리쳤어요. 내 탓이라고? 어머니를 버린 건 당신이잖아. 정우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때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나는 몰랐어. 당신이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잖아. 두 사람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정우는 홀로 순덕을 찾아왔어요. 재단 사무실 앞에서 순덕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이제부터 진짜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이랑 이혼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요.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예전과 달리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진심이야? 네, 진심입니다. 돈 안 바라고 왔어요.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야, 이리 와. 순덕이 팔을 벌렸어요. 정우는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순덕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효도하면 돼. 늦지 않았어. 네, 어머니. 앞으로 잘할게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얼굴 보러 와. 밥도 같이 먹고. 네, 꼭 그럴게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모자 사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완연한 봄이 왔어요. 재단에서 첫 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버려지거나 소외된 어르신들을 모시고 벚꽃 구경을 가는 나들이였어요. 버스 한 대에 어르신 20명이 탔습니다. 오달수가 운전을 맡았어요. 순덕과 복순도 함께 탔습니다. 출발합니다. 오달수가 밝게 말하며 버스를 출발시켰어요. 어르신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벚꽃 명소에 도착했어요. 분홍빛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버스에서 내려 연신 감탄했어요. 세상에, 꽃이 이렇게 예쁘구나. 올해도 벚꽃을 보네. 살아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야.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복순이 순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좋은 일 했다. 응, 이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 순덕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달수가 휠체어를 탄 어르신을 밀어들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으실래요? 그래, 찍자. 순덕은 복순, 오달수와 함께 벚꽃 아래에 섰어요. 정우도 뒤늦게 도착해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어요. 순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순덕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남편과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순덕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벚꽃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이 왜 그 땅을 지키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순덕이 작게 속삭였어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벗고 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이라도 하듯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복순이 순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덕아, 행복하지?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달수와 정우가 어르신들을 돌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재단 어르신들도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거였어요. 남편의 사진이 순덕의 품 안에서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순덕의 새로운 인생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어요.